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장과 학교 등 일상 주변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2, 3주 뒤에는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19와 기후변화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각종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는 누적 환자 100만 명, 영국에서는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겨울 코로나19 2차 파동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 제품 가격이 2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환율 하락에 국제유가 하락까지 겹쳐 수출입 물가는 석 달 연속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올여름 역대 최장 장마부터 시베리아 이상고온 현상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인데요. 과학의 달인, 오늘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엘니뇨 또 라니냐 예측 모형을 연구하고 있는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함유근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대선 승리 선언 나흘 만에 14분가량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세계적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 참전비의 헌화한 점을 언급하면서 한미 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위해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 처리 긴급 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대응팀은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출동합니다. 서울시는 처벌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우선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길 방침입니다. 단속 첫날 오전에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등에서 단속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발효된 행정명령에 따라 대중교통과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뿐 아니라 집회, 시위, 행사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구매 경로와 많은 양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제2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일부 글로벌 제약사와 구매 계약서 작성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당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설령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고 되도록 많은 양을 확보하고 구매할 것입니다.
우선 연내에는 전체 인구의 6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원활하게 그리고 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대로 단호하게 전체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보자면 최우선적으로 백신의 안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기본입니다. 또한 백신 도입과 접종은 시행의 편리성, 또 적시에 이를 대량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유통, 운송 체계 등 종합적으로 모든 면이 사전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된 예비군 소집 훈련을 대신할 온라인 훈련이 다음 주부터 시행돼 원격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내년도 훈련 시간에서 2시간을 차감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희망자에 한해 예비군 7년차 이상인 경우 2월 훈련 대상자만 예비군 훈련 원격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교육 과목은 국방 소개, 예비군 복무, 핵 화생방전 방호, 응급처치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개인당 평일 1일, 주말 2일의 수강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중이용시설 입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일부 제품이 얼굴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수칙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사진을 저장할 수 있고 법 위반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도 적지 않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최근 관공서와 대형 숙박시설 입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얼굴 인식 열화상 카메라. 일부 업체의 홈페이지를 가보니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그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고 홍보합니다. 최대 수만 명까지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데 방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게 되시면 그 카메라에 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온도점에 맞춘 온도보다 이상이신 분들은 당연히 비정상 온도라고 뜨시고요. 사진도 다 기록이 남아요. 하지만 얼굴 사진은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대략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식별성이 있으면 다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시중에 유통되는 열화상 카메라 가운데 13종이 사진 저장 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 파악에 나서 4곳을 적발했습니다. 출입자 동의 없이 사진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수칙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여전히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습니다. 사진이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들으신 바가 있을까요?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침 내려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없는데. 사진 저장 기능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그런데도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해당 기능을 써선 안 된다고 구두로 안내했을 뿐입니다. 점검이랑 조사 차원에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단순 현황 파악하러 나갔던 거고, 그런 사례가 발견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거 저장하면 안 된다, 이거 바로 삭제하시고 앞으로 저장 기능 꺼놓으시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부가 금지 아닌 금지 지침을 내린 사이 열화상 카메라 업체들은 여전히 사진 저장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살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이용하신 곳을 다 기록을 하게 해놨어요. 코로나 때문에. 왜냐면 어차피 다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왔다 간 거를 개인 정보를 동의한 거거든요. 그 자체가. 전문가들은 방역을 위해 출입자의 정보가 필요하더라도 수집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얼굴 사진은 불필요한 정보라고 지적합니다. 굳이 이 사람에 대한 얼굴 정보가 없이도 충분히 방역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단순히 체온만 체크했는데 사진이 어딘가에 저장돼서 법적인 보호 장치도 없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 사용자 대부분 사진 저장 기능이 위법하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기능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지침 마련을 넘어서 정부의 강력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이번엔 선박 대란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성탄절을 앞둔 성수기를 맞아 모처럼 수출 물량이 늘었지만 물건을 실을 배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최근 LG화학은 국내와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유럽으로 보낼 때 선박 대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는 물량을 늘렸습니다. 원래는 철도가 비용이 더 들지만 선박 대란으로 해상 운임이 급등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각국에 쌓여있던 물량이 몰리고 미국 소비 시장이 회복하면서 해상 물동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와 성탄절을 앞둔 전통적 성수기를 맞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임도 치솟아 40피트 컨테이너를 아시아에서 미국 서해안으로 보내는 비용은 1년 만에 2배 넘게 오른 3,8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중국 노선에 선박을 몰아주는 탓에 수출 계약을 하고서도 물건을 실을 배를 찾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선사들이 중국에서 미국까지만 운항을 하다 보니까 굳이 한국을 들어오지 않아도 지금 화물을 채우고 있다 보니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오히려 선복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고, 대표 국적선사인 HMM이 임시선박 투입에 나섰지만 물량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한진해운 파산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진해운 파산 전 100만 TEU가 넘었던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적재량은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영향력이 이제 큰 국적 선사가 없는 경우에 국내 화주들이 운임 협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유력한 국적 선사를 육성을 해서 우리나라 화주들이 안정적으로 선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 선사와 간담회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외국 전기선사들도 부산에서 선박을 기량하지 않고 더 투입하도록 정부가 감독, 독려해야 할 겁니다. 화주들도 우리 전기선사하고 미리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코로나19발 위기의 터널을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닥친 선박 대란으로 수출 기업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큰 폭의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으로 지난달 한국 수출품 가격이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수출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2.6% 하락하며 석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폭은 2018년 12월 2.8% 하락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큰 폭의 원달러 환율 하락이 10월 수출 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국제 유가가 내리고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커진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9월 달러당 1,178.8원에서 10월 1,144.68원으로 3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야생 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데 이어 의심 증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과 의왕, 화성 일대에서도 의심 항원이 검출됐는데요. 정부가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차단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곳은 경기도 수원 서호와 의왕 왕송호수, 화성 황구지천입니다. 농식품부가 이 세 곳의 야생조류 분변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충남 천안 병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루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지 하루 만입니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세 곳의 경우 고병원성 여부가 판정나기까지 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본부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반경 10km 지역 내 농장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위험주의보를 발령한 농식품부는 농가를 상대로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농장 마당이나 축사를 매일 청소하거나 소독하는 등의 사중 차단을 당부했습니다. 국내 농장에서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일본 농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주변국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다수 발생했다며 올해 우리나라도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이 이어지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계속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지역 발생 환자 수도 며칠째 100명이 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간, 그러니까 100명 안팎으로 물론 최근 말씀하신 대로 연속 며칠 동안 100명을 넘기는 신규 확진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00명 안팎의 신규 환자가 왔다 갔다 오락내락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또는 전파하고 방역 노력 사이에 절충 구간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최근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적용하면서 어느 정도 완화된 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방역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1.5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다고 방역당국도 밝혔습니다. 1.5단계가 되면 시설 이용 시간이나 인원 제한 등이 강화되는데 격상하면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1.5단계로 바뀌게 되면 과거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이전의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들에 대한 인원 제한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늘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국내 치료제 개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바이러스가 수일 내 사멸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안에 치료제 출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임상 1상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감염 초기에 투여를 했을 경우에는 4, 5일 만에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회복 기간도 44% 정도 위약군 대비 감소를 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상 1상의 중간 결과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치료 효과는 상당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보건당국 자체가 연내 치료제 개발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치료제가 지금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성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연내 조건부 승인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이 치료제가 바로 항체 치료제인데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초기와 경증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그러니까 감염 초기에 확진됐을 때 투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증으로 발전하는 거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일단 우리가 중증 환자로 가게 되면 의료기 시스템 자체가 부족한 그러니까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일단 지금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일단 항체 치료제들마다 효능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도 임상시험을 좀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신 소식도 알아보죠.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와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곧 임상시험 3상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 백신 그 자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항체 자연 감염에 의해서도 항체 지속 기간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보고도 있고, 그리고 변이주 얘기도 계속 연구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백신들이 향후에 항체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변이주에 대해서는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지나치게 이제 백신을 접종 맞으면 더 이상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긍정적인 부분은 적어도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치사율만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방역 조치의 큰 파라다임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후에 한동안은 우리가 지금처럼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조치 등을 잘 이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아볼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 소식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데요. 특히 이제 효과가 90%로 알려지면서 희망을 거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 화이자 백신을 놓고 낙관론과 신중론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이 마치 완성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위험하다 이런 신중론도 나오고 있긴 한데 하지만 효과가 90%라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화이자 백신은 임상 3상에서 90%의 효과를 보였는데요.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사실 긍정적인 게 맞습니다. 네. 이는 독감 백신 효과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고 최소 75% 이상 효과를 지닌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야 한다는 이 과학자들의 주장보다도 높은 겁니다. 네. 이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평소 효과가 50에서 60%만 돼도 괜찮은 백신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예. 이 화이자 백신이 예상보다 높은 효과를 보이면서 백신 개발에 줄곧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온 파우치 소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네, 파우치 소장은 이 화이자 백신이 마스크 쓰기나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공중 보건 조치와 병행될 경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결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 개발 중인 그런 백신들 가운데서는 가장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90% 효과, 이 90%라는 수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90% 효과가 나올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건데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정보가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과연 90%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논란의 불씨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실험에 참가한 이 참가자 가운데 어린이와 노약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대상으로 한 효과 검증은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기존엔 없던 새로운 유형, 즉 mRNA 방식이다 보니까 안전성 등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백신 유형이 오히려 단시간에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 mRNA는 그 유전 정보를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기타 여러 가지 외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고농도의 실제 RNA를 추출하고 또 그걸 유지하는 기술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훨씬 개발을 하게 되면 값싼 가격으로 그리고 빠른 시간에 많은 분들 예방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예방접종보다 훨씬 더 코로나19에 적합한 형태는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네. 특히 화이자의 이번 임상시험 결과가 두 번째 접종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조사됐다는 점에서 이 효과의 지속 기간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지적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백신 효과가 최소 6개월 지속해야 유용한 것으로 보는데요. 때문에 효과 지속 면에서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조금 더 검증을 기다려봐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자 그런데 백신 공급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공급 가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화이자와 이 백신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 독일 제약회사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앞서 미국에 공급될 화이자 백신의 1인당 접종 비용은 $39, 약 47,000원으로 독감 백신 가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 첫 공식 일정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강조하면서
나서면서 이 백신이 나오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o get our kids back to school safely, our businesses growing, and our economy running at full speed again, and to get an approved vaccine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as quickly as possible to as many Americans as possible, free of charge. 네, 보신 것처럼 이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 가격 책정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행인데요. 자, 각국이 백신 물량 확보에 전쟁을 벌일 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 백신이 일부 국가에 몰리거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런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 상용화한다고 해도 접종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아 있고요. 또 우리 방역 당국의 경우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 방역 수칙 등을 좀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3일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잖아요. 현재까지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확실한 백신이라는 생각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올겨울 코로나19 2차 파동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에선 누적 사망자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경제자문위원회 화상 컨퍼런스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올겨울 코로나19가 더욱 맹위를 떨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Wie das auch bei der spanischen Grippe der Fall war, muss man jetzt davon ausgehen, dass die zweite Welle härter ist. Und sie fällt vor allen Dingen in eine schlechtere Jahreszeit, nämlich in die Wintermonate. Das heißt, sie wird uns noch den ganzen Winter beschäftigen, auch wenn wir jetzt positive Botschaften. 최근 미국과 독일 기업이 공동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지만 올 겨울까지는 백신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선 코로나19 사망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누적 사망자 규모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에 이어 5번째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백신이 실제로 보급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엄격한 방역 지침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ut I've got to stress that we're not out of the woods yet. It does still require everybody to follow the guidance, do the right thing to suppress the disease in the way that we all understand.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현지 시간 11일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첫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약 9개월 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에 이어 10번째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가 현지 시각 11일 430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정부의 코로나19 유입 확산 방지 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러시아 내 사망자는 모두 432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이후 가장 많은 하루 사망자 수로 기존 하루 최대 사망자 37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사망자 급증은 러시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나타났습니다. 스웨덴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술집과 식당에 대한 부분 봉쇄에 도입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현지 시간 11일 전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국에서 오후 10시 이후 주류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술집과 식당 등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장은 오후 10시 30분까지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지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지난 봄과 같은 상황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부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권고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제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미국의 청년이 철인 3종 경기를 세계 최초로 완주해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한 번이 고작이었지만 하루에 1%씩만 나아지자며 꾸준히 노력한 끝에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21살의 미국 청년 크리스 니킥이 트레이너와 함께 플로리다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첫 경기는 3.8km의 바다 위를 헤엄치는 수영.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등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다음 경기는 자전거를 타고 180km를 달리기. 3년 전 철인 3종 경기를 목표로 운동을 시작했을 때 팔굽혀펴기 한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1%씩만 나아지자는 목표로 꾸준히 노력한 끝에 지금은 일주일에 6일 훈련을 합니다. 마지막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을 앞두곤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부모의 따뜻한 포옹이 힘이 됩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경기가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 2번의 심장 수술과 4번의 귓구멍 재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무색합니다. 17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는 정규 경기. 니킥은 마감 시간에 14분 앞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기네스북 기록입니다. You woke up this morning as a boy with Down syndrome. You're going home as an Ironman. Yeah, baby. 니킥은 오는 2022년 플로리다에서 열릴 스페셜 올림픽을 목표로 다시 뛰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올여름 발생한 역대 최장의 장마부터 시베리아 고온 현상까지 올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엘니뇨와 라니냐인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엘니뇨와 라니냐를 예측하는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함유근 교수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상기후의 원인을 조금만 파고들면 그 안에는 엘니뇨 또 라니냐와 같이 바닷물의 온도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엘니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엘니뇨란 무엇이고 또 지구의 기후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상승한 채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네. 대표적인 기후 현상으로 전지구 가뭄, 홍수, 폭염 이런 전지구적인 것들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엘니뇨가 발생하면 칠레는 다량의 비가 내리는 온난한 겨울이 찾아오고 아마존강이나 콜롬비아, 중앙아메리카는 평상시보다 건조하고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일례로 기록적인 호주 산불이 발생했던 2020년 봄철도 엘니뇨가 발달한 해였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도 엘니뇨의 영향을 뚜렷하게 받는데요. 엘니뇨가 최절정기에 달하는 겨울철에는 한반도 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엘니뇨가 발달하고 있는 가을철의 강수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엘니뇨가 발생하면 그 인도양 및 열대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서 다음해 여름철까지 유지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한반도 여름철에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2020년 여름철에 기록적인 한반도 강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엘니뇨가 인도양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키고 그것에 의한 간접적인 현상으로 이제 한반도 강수가 증가했을 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엘니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엘니뇨가 동태평양의 이산 고온 현상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여러 가지 그런 각종 재난이라든지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된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미리 예방한다면 이런 재난들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 이런 엘니뇨를 예측하는 기술을 만드셨다고요? 네. 그 엘니뇨의 발달과 발생 여부를 18개월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딥러닝 모형 기반의 엘니뇨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18개월이면 거의 1년 반이나 미리 엘니뇨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 기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 이 예측 모형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딥러닝 기법 중에 이미지 인식에 주로 사용되는 합성곱 신경망 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법은 원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고 그 안에 어떤 사물이 있는지 인식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법인데요. 사진을 넣어주는 대신에 인공위성을 통해 관측된 해수 온도 자료를 넣어줘가지고 전지구적으로 어떤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 엘니뇨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그런 모형을 만든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엘니뇨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하신 건데 네. 자, 그런데 기존에도 이런 엘니뇨 워낙 기상이변의 네. 원인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모델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도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신 그런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엘니뇨의 중요성이 굉장히 전지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엘니뇨를 예측하는 모형이 전 세계적으로 한 30여 개 이상이 됩니다. 꽤 많네요. 그리고 매달 주기적으로 이제 엘니뇨 예측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1년 이상의 엘니뇨 예측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지 못한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발이 필요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2014년 봄철 당시에 그해 겨울에 엘니뇨가 올지 말지를 예측했는데 대부분의 모형이 굉장히 강한 엘니뇨가 올 것이다. 그 당시에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모형이 예측에 틀린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엘니뇨가 안 왔군요. 네, 안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그 전지구 모형들이 아직까지는 이 1년 이상 예측에 대해서 좀 예측하는 성능이 좀 떨어진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30개 이상의 그 어떤 모형이 있는데도 네, 이런 예측에 실패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존 모델이 왜 엘니뇨 예측에 실패한 건가요? 네. 그 오차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예측 시스템인 전지구 모형 시뮬레이션의 한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를 베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상의 지구에 강수, 구름, 해류, 바람, 온도 이런 것들의 물리 현상을 프로그래밍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실제 지구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식이 됩니다. 근데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실제 지구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락된 요소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나비 효과입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 같은 커다란 변화를 결국에는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지구와 가상의 지구의 차이가 초기에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측이 진행되면서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제 지구와 가상의 지구의 어떤 모의의 능력의 차이가 그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그런 예측 모델은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후 변화를 예측해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실제 지구와 최대한 가깝게 그렇게 데이터를 좀 쌓으려면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네, 그 부분이 가장 난관이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통계 기후 변화의 통계 정보를 분석을 하려면 굉장히 다수의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인류가 실제로 이제 지구 해수면 온도를 관측하기 시작한 것을 1850년대 정도부터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엘니뇨는 1년에 한 번 발생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1850년부터 1년에 한 개씩이라고 따지면 기껏해야 이제 150개 내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족한 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이 부족하면 딥러닝 모형이 관련성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언급한 그 가상지구 모형 시뮬레이션 정보를 학습 데이터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지구에서 벌어진 가상의 엘니뇨 정보를 추가적인 샘플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이건 실제 지구에서 보여지는 엘니뇨랑 특성이 어느 정도 유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렇게 가상지구 시뮬레이션으로 샘플을 늘리면서 딥러닝 모형이 좀 효과적으로 어떨 때 엘니뇨가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런 딥러닝 엘니뇨 예측 모형을 개발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정확도 과연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그 기존 엘니뇨 예측 모형이 최대 1년 정도 좀 그 예측성이 어느 정도 있는 예측을 생산을 한다면 저희가 개발한 딥러닝 예측 모형은 발생 여부 물론 강도까지 약 1년 반 정도 앞서서 좀 성공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울러서 엘니뇨의 종류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엘니뇨의 패턴은 같은 열대 지역 태평양 구간에서도 중태평양 온도가 올라가는지 동태평양 온도가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그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 중태평양 엘니뇨에서는 한국 등 동아시아 강수량 증가가 좀 두드러지고요. 반면에 동태평양 엘니뇨는 남미 국가들의 영향력이 좀 크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딥러닝 모형은 동태평양 엘니뇨가 올지 중태평양 엘니뇨가 올지 둘이 섞인 패턴이 올지 이렇게 세 종류의 엘니뇨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한 66%에서 70% 정도 다른 모형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최대 70% 정확도 네. 정말 높은 정확도인데 이 인공지능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뿐만이 네. 아니라 라니냐가 오는 것까지 네. 예측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일단 여기서 라니냐는 무엇이고요? 또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올겨울에 엘니뇨가 네. 올까요? 라니냐가 올까요? 그 라니냐는 엘니뇨의 어떻게 보면 반대 위상에 있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네.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엘니뇨가 평소보다 온도가 0.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이라면 라니냐는 평소보다 0.5도 이상 내려가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정반대네요. 네, 네. 그 올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니냐가 올 것으로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 겨울철부터 올해 겨울에 그러니까 약 한 1년 전부터 이제 라니냐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딥러닝 모형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그 9월, 10월, 11월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 해수면 온도의 발달 과정을 보면 라니냐가 잘 발달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해수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죠? 네, 이제 내려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잘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딥러닝 모형이 성공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2020년과 21년의 겨울철에는 라니냐가 예상된다. 네, 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고, 네.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한 네. 상황이잖아요.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사회의 어떤 공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그 기후 변화는 1차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상승으로 이뤄지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의미를 하는데 좀 더 넓게 보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기후 시스템으로의 어떤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를 하거든요. 예. 그 세계 주요국 중에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나라가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 예를 들어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늘리는 등 기후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독일에 준하는 혹은 독일보다 더 강력한 기후 변화 억제 정책을 좀 사용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독일처럼 다른 나라들도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그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탄소 배출량만 원래대로 되돌리면 기후 변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네. 지금부터 배출되는 탄소량을 산업혁명 이전으로 확 낮춘다고 해도 지구 온난화 양상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 계속될 거라고 저희 기후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탄소 저감이 아주 근본적인 기후 변화의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이 저감만으로는 기후 변화에 지금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양상을 잘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올여름 이제 이상 장마가 있었는데 그게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보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올해 이상 장마와 기후 변화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상 장마가 바로 내년에도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기후 변화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확률상 2년 연속으로 그렇게 강한 장마가 올 확률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에 대비하는 것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 탄소 저감 등의 이런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또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자, 교수님께서 개발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에 대한 얘기들 계속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엘니뇨는 열대 대양의 어떤 대표적인 기후 현상입니다. 예. 그 엘니뇨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대규모 기후 현상이면 분명하지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열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인 활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중위도 기후 예측에 딥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연구를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엘니뇨를 거쳐서 한반도 기후를 예측하는 이런 셈이 되는데 중위도 기후 예측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나라 강수나 온도가 어떻게 될지 직접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연구에도 딥러닝을 적용하고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가능한 딥러닝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변화 시점 탐지 기법이라고. 변화 시점이요. 네, 어떤 모션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변하는지 이 자료들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기법인데 그런 딥러닝 기법을 기후변화에 활용을 하면
기후변화가 폭발적으로 가속화되는 시점이 언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엘니냐와 라니냐의 그 기후 변화 이 부분에 대한 예측 기술을 들어봤는데 기상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신 이런 첨단 예측 기술들이 우리의 생명을 또 구하고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함유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50분 이내에 검출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준석 박사 연구팀이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 100만 배 이상 농축한 뒤 특정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진단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장비를 이용해 50분 동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검출한 결과 포집한 공기에 포함된 바이러스의 82%가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장비는 바이러스 4종 이상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킨슨병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제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김재익 교수팀은 도파민 신경세포에서 오글루넥 당화를 활성화하면 파킨슨병으로 인한 운동 이상증을 정상 수준에 근접하게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에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해 발생하는 뇌질환으로 연구진은 오글루넥 당화 활성화가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을 막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신경학 분야 권위지 브레인에 게재됐습니다. 모유 수유가 아이의 정신건강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 연구진이 아이 약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14살이 될 때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모유 수유로 분비되는 호르몬 옥시토신이 아이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으로 추측했습니다. 호르몬 옥시토신은 사회적 교감과 부부의 모성 본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명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나이보다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일명 면역 노화의 핵심 유전자가 규명됐습니다. 독일 본대학 연구진은 애초 배아기 심장 발달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가 면역 노화에 관여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 유전자가 암세포 증식과 병원체 감염 등을 막는 면역세포의 방어 능력을 좌우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면역학에 실렸습니다. 중국 시노백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시험이 브라질에서 재개됩니다.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은 성명에서 시노백이 상파울루주 산하 연구소와 함께 진행해온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3상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위생감시국은 시노백 백신 3상 지원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임상시험을 중단했으나 조사 결과 시노백 백신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니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동네 대기질 수치를 틈틈이 확인하고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